현우야,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서 검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무나 귀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60대 중반의 박미숙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 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들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병실에서 사연을 듣는 시간이 늘었어요. 세상에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리고 기가 막히는 일도 참으로 많다는 생각에 새삼 놀라워지곤 합니다. 그런 사연을 평화로운 병실 안에서 들으면 지금 제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원래 고구마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몸이 아프면서 더 이상은 못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포근한 식감이 가끔 못 견디게 그리워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 사계절 내내 맛있는 고구마를 쉽게 만날 수 있지요. 저희 집은 고구마가 떨어지는 일 없이 매번 저장해 두고 살았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고구마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지면 절로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입맛이 없을 때는 밥 대신 즐겨 먹기도 했고 마탕을 만들어 아들 간식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 나중에는 못 먹을 줄 알았다면 건강할 때 원 없이 먹어두는 건데 하는 후회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나쁜 버릇은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건강하실 때 맛있고 좋은 음식을 후회 없이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엄마가 앞으로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못내 마음에 쓰이는지 어설픈 솜씨로 저에게 딱 맞는 건강식이라며 양배추와 사과 그리고 양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병문안을 옵니다. 아들의 정성이 어여뻐 항상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도 크지만 아들이 열심히 엄마를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 역시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큰 병에 걸려서 가망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아들과 한층 가까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 현우는 제게 닥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때마다 절 옆에서 든든하게 붙들어준 천사 같은 아이예요. 오늘 제 아들이 어떻게 제 인생에 굴러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여러분에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 순간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축복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따뜻한 말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병과 싸우고 있는 저와 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남겨주세요. 사소하더라도 저희 모자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훌쩍 자란 아들을 볼 때면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를 저에게 주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20대 초반에 부산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할 때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전자 부품들을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아주 작은 회사라 격리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직접 거래처에 심부름 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자 상가를 다니다가 우연히 그 상가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스치듯 몇 번 봤었는데 나중에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차 한 잔 마시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본인 이름은 이재호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죠. 첫 만남에서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눈도 잘 못 마주치더군요.
그 모습에 큰 호감이 가진 않았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집에 급히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호 씨는 괜찮다고 했음에도 끝까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만남에서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죠. 하지만 처음에는 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몇 번 더 마주쳐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호 씨는 제 마음을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다음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망설였지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서서히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무려 3년간 만났습니다. 재호 씨는 같은 남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자상했어요. 늘 저에게 맞춰주고 어디든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며 배려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던 3년 동안 크게 다툰 적도 거의 없었어요. 만약 다툼이 일어나면 항상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하며 저를 이해해줬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연애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항상 잘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많이 부러워했어요. 정말 복도 많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호 씨도 우리 미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항상 커다란 눈을 빛내며 함께하는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결혼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아이 셋은 낳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자. 셋이나요? 당신은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형제가 없어서 가족이 많으면 좋겠어.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다가왔고 부모님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꺼내셨죠. 재호 씨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 역시 저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선선한 가을에 올리기로 했고 그 후로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었어요. 신혼집도 우리 형편에 맞게 잘 구했고요. 결혼식 전날 밤 엄마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미숙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니? 참,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네. 이제 너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될 텐데 잊지 마. 너는 언제까지나 엄마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결혼하고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삶이란 게 그렇지 않잖니? 항상 엄마랑 아빠가 너의 뒤에 있으니 걱정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눈은 어느새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엄마의 말처럼 힘든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으로 가득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걱정하실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다짐했어요. 아직은 많이 어렸던 저희, 세상 물정 몰랐던 다짐이었죠. 신혼까지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 자체로 행복이었어요. 결혼 후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아기가 생길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되진 않았어요.
매번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할 때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임신이 실패했다는 표시가 뜰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죠. 여보, 이번에도 아닌가 봐. 우리 아직 젊은 나이잖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천천히 하면 돼.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제가 한숨을 쉬며 아쉬운 표현을 하면 남편은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곤 했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조금 더 신혼을 즐기는 건 어때? 나도 요즘 작업해야 하는 일도 많고, 당신도 지금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 집에서까지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이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맞아요. 나도 임신 생각에 너무 조급해했던 것 같아. 우리 건강하게 지내면서 서로 더 많이 챙겨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아이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고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알콩달콩한 신혼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얼마 전 큰 조선소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거든. 이제 결혼도 했고 나중에 아이도 가질 테니까 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할 것 같아. 남편은 전기기술자였는데 얼마 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조선소 취업을 제안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회사라 들어가면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거고 정년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기회였어요. 남편의 소식에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남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그거 너무 잘된 일 아니야? 정말 축하해. 그럼 그쪽으로 바로 옮기면 되지. 왜 생각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일할 조선소가 부산에 있는 게 아니라 거제도에 있거든.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주말에만 집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새로운 도로도 많이 생기고 거제도와 부산 사이에 큰 다리도 생겨 왔다 갔다 하기 편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이동하려면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도 잠시 망설여졌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격려해줘야 했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당연히 잡아야지. 자주 못 보는 게 걱정이라면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자주 찾아갈게요. 조금 힘들어도 이 회사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 앞으로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여보, 고마워. 남편이 저와 떨어져 지내면 집안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보내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자주 보내줬습니다. 남편은 일이 많아 힘들어하면서도 늘 저에게 고맙다고 따뜻하게 말해주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라도 꼬박꼬박 만나려고 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했던 조선소는 밤낮 없이 바쁘게 돌아갔고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관계가 소원해지진 않을까 은근히 걱정도 되기 시작했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롭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우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걸 생각하며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러던 중 7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기념일 일주일 전부터 그 생각만으로도 설레었죠.
드디어 당일 아침. 저는 다음날 휴가도 미리 잡아두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근한 후 남편을 만나러 거제도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기념일이니 남편도 분명 기억하고 연락을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핸드폰을 확인해봐도 남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혹시 일이 너무 많아서 무슨 날인지 잊어버린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던 끝에 결국 퇴근을 앞두고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여보, 나야 많이 바빠? 바쁘지. 그런데 왜? 사실 오늘 내가 좀 일찍 퇴근하고 당신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때? 갑자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해야 할 것 같거든. 아, 그래? 아니면 늦게 끝나도 내가 집에 가서 기다릴까? 나 내일 휴가 냈거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새벽에 출근해야 해. 요즘 일이 많아서. 당신이 와주는 건 고마운데 얼굴만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럼 너무 힘들잖아. 주말에 내가 집으로 보러 갈게.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알았어. 그럼 주말에 보자. 그래, 사랑해. 남편은 설렁설렁한 말투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지만 남편이 바쁜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끊긴 전화를 멍하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인데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어떻게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잘 챙겨주던 남편이었는데 오죽 일이 많고 힘들었으면 기념일까지 잊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넘기기로 하고 주말에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은 저를 바라보니 조금 허탈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주말에도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부산에 올 수 없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쌓여있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아쉬운 표현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 엊그제 무슨 날인지 정말 몰랐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아, 맞다. 까먹고 있었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모든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겠어? 지금 서로 바쁠 때인데 좀 이해해주자. 난 그냥 대단한 걸 하자는 건 아니야. 특별한 날이니까 얼굴 보고 같이 있고 싶었어. 우리 못 본지 오래되었잖아. 알지. 그런데 꼭 지금 그렇게 해야겠어? 나 요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 잘 알잖아? 왜 이해를 못 해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잠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 왜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래?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해 우리 부부는 그날 크게 다투었죠. 그렇게 감정이 상한 채로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부부관계는 서서히 식어갔어요. 저는 그 후로 몇 번이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정성껏 포장하여 택배로 보냈지만 남편은 좀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풀지 않았지요. 그저 피곤하다며 전화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연애 시절의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의 남편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였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마음을 알아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 특히 남편이 직장을 옮긴 후로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남편은 점점 더 바빠지고 우리는 서로 소원해졌어요. 시간이 흐른 후 지난 다툼은 자연스럽게 화해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갈수록 더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과 모든 행동이 달라진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너무 낯선 존재였지요. 사태의 심각성이 강하게 느껴졌고 아무래도 너무 오래 떨어져 지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제도로 이사갈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떨어져 지낸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는 집을 합칠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죠. 여보, 내가 거제도로 이사 가는 건 어때?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더 이상은 힘들어서 그래. 같이 살면 더 좋지 않겠어? 아니야, 굳이 이사 올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지내는 게 괜찮은데 아마 당신이 오면 많이 불편할 거야. 알다시피 완전 깡촌이거든. 당신도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게 나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무관심한 걸까? 우리 결혼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서러움과 외로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과 통화한 날 마음이 심란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결에 누구지 싶다가도 그 벨소리가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주더군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이재호 씨를 아시나요? 이재호 씨의 가족이신가요? 네, 제가 아내인데요. 누구시죠? 여기 부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되도록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병원이라니, 교통사고라니. 저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은 채 그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주소 지금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거제도에 있는데 왜 부산 병원에 있는 건지, 뭔가 잘못 연락이 온 건 아닐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정신이 돌아오자 저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제발, 우리 남편이 무사하기를. 이 모든 게 다 거짓이기를. 이렇게 하염없이 마음속으로 되뇌며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남편을 찾을 수 없었죠.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급히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재호 씨,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남편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며 저를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침대로 데려가더군요. 커튼이 걷히자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흰 천이 그의 머리끝까지 덮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내리자 남편은 두 눈을 감고 싸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몸을 잡고 흔들어 깨웠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왔어. 제발 눈 좀 떠봐.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교통사고 당시에 남편분 옆에 한 여성분이 타고 계셨는데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옆에 여자가 있었다니. 거제도에 있다던 사람이 부산에 있는 것도 이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옆 침대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 여성분도 남편분과 함께 돌아가셨어요.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분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지금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요. 간호사는 하얀색 천을 걷어내었고 저는 낯선 여자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현실적으로 마치 잠든 듯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편과 같은 차에 있었다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누구 하나 자초지종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 직원인가 싶었지만 남편이 일하는 곳에는 여자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남편 옆으로 돌아와 넋이 나간 듯 눈물만 흘리며 앉아 있는데 조심스럽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가 설명하기를 남편이 신원 미상의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대형 화물 트럭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했어요. 남편과 그 여성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두 사람 다 상태가 심각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했지만 그 여자의 정체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 순간 문득 남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떠올랐고 저는 경찰에게 남편의 핸드폰을 찾았냐고 물어봤죠. 경찰은 마침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을 건네받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다행히 액정은 좀 깨졌지만 배터리를 연결하자 전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그 낯선 여자가 남편에게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자기야, 오늘 언제 집에 와? 나 오늘 순대가 먹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 있는 식당에서 사다 줄 수 있어? 어제 정말 즐거웠어. 내가 정말 우리 여보 때문에 살아. 사랑해. 여보, 나 지금 회사 앞이야. 기다릴게. 빨리 와. 당신이 사준 옷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 사랑해. 저는 더 이상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급하게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마치 저와 남편이 예전에 주고받았던 대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죠. 분명 내 남편이 맞는데 왜 이 여자는 본인이 아내인 듯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손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 오해일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열어봤을 때 저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사진첩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너무나도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 있는 여자의 손을 확인하니 그녀의 손에도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옆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빠는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두 분은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오신 듯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수가 괜찮아? 엄마, 나 어떡해. 저는 잠시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했어요. 다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안고 한참을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의 아내로서 그를 마지막으로 잘 보내줘야 했어요.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하신 시부모님 역시 오열하셨고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셨지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장례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 남편이었고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고령으로 저 없이 장례를 치르시긴 무리였어요. 모든 준비는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은 남편이 이송된 병원에서 치르기로 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땐 눈물이 나오진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례식 내내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 2일차에 뒤에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아주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고 서 계셨습니다. 친정엄마보다도 어린 분 같았어요. 제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누구신지 물어보자 그분은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남편분과 같이 차 타고 가다 사고 난 여자 있지요? 그게 제 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당신 남편과 내 딸이 낳은 아이라고요. 아들이고 이제 100일쯤 되었겠네. 뭐라고요? 남편의 아이란 소리세요? 남편이 그 여자랑 아이까지?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의 바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그분은 저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쪽 남편이 우리 딸이랑 살림 차리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산 세월이 1년도 더 넘어요. 여기 거제도에 지내면서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었어요. 내가 그렇게 유부남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결국 살림 차리고 살다 이런 꼴 된 거예요. 남편 일은 그쪽도 당황스럽고 슬프겠지만 그리고 바닥에 안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워요? 난 이 아이 책임 못 져요. 당신 남편의 아들이니까 그쪽이 알아서 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아주머니는 아이를 두고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남편을 닮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죽음과 내연녀의 존재도 충격적인데 이제는 남편의 아이까지 있다니요. 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모두 충격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혼자서 바닥에 누워있던 아이는 잠시 뒤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무심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내내 남편을 똑 닮은 아이를 돌보았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미수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이 아이는 보육원에 데려다 주자. 네가 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니.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미묘하게 이 아이의 처지와 저희 처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드는 거예요. 엄마에게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똑같이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묘하게 동질감으로 느껴졌죠. 엄마는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야 해. 절대로 네가 키울 순 없어. 엄마 봐서라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아이를 안고만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절대 아이를 집으로 들일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지금 보육원에 가자. 저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부모님의 차에 탔어요. 보육원으로 가는 길에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서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보드랍고 말캉한 뺨이 느껴졌고 아이는 작은 손을 들어 제 손가락을 꼭 잡으며 계속 웃었죠. 1시간 넘게 달려 차는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재촉했어요. 미수가 내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저는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보낸 시간은 겨우 며칠이었지만
저는 눈을 마주칠 때마다 방긋 웃는 이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이 불쌍한 아이가 앞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비록 남편이 배신했더라도 아이의 얼굴에서 그의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이상하게 좋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아이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알아?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도 이 아이가 필요해요. 그 말에 부모님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와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제 결심에 친정 부모님은 몹시 심하게 반대하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를 찾아가 출생신고를 했고 현우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렇게 시작된 육아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초보 엄마인 저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공부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남편의 죽음과 외도로 인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아마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저를 웃게 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지요. 그 후로 저는 현우를 마음으로 낳은 진정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친정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니? 하물며 친자식도 아닌데 남편이 바람 피워 낳은 그 아이를 도대체 왜 키우려고 하는 거야? 엄마, 이 아이도 제 아들이에요. 우리 현우 평생 키우기로 한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네 인생 망치려고 그래? 아직 창창한 나이잖아. 이제 40이면 얼마나 젊은데. 새로운 남자 만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제라도 꾸려야지. 엄마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이 아이는 저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어린 아기를 키우는 일은 무척 어려울 수 있었지만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돈은 꽤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사고 차량 운전자의 합의금 덕분에 당장 아이를 키우는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아놓자는 마음에 현우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경력을 살려 다시 격리로 일자리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파트 격리직으로 취직했습니다. 그 후 환갑으로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왔어요. 우리 아들 현우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들은 애교도 많이 부리는 딸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일한다고 많이 신경 써주지도 못했는데 학창 시절에는 그 예민하다는 사춘기 한번 겪지 않고 공부도 전교에서 상위권에 들 만큼 잘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저에게 보살핌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반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이 아이가 제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큰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살면서 우리 현우를 받아들이기로 한 제 결심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아마 유치원에 다닐 때쯤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아빠는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에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현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쩌다 그런 사고가 났는지 엄마는 잘 몰라.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 현우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자란 모습을 보면 무척 뿌듯해 하실 거야. 그 말을 들은 후로 아들은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총명한 아이였죠. 저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고의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은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늠름한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현우는 성적이 우수해서 포항에 있는 명문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도 갈 수 있었지만 아직은 집에서 멀리 떠나고 싶지 않다며 그 학교를 고집했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세월 속에서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아들을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우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간단한 소일거리와 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행히 앞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지원해 줄 수 있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 대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아들은 집으로 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들과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우며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아들은 제가 비틀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저를 부축했죠. 그리고 잠시 누워서 쉬는데 옆구리가 당기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결국 아들이 급하게 119를 불렀고 함께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백혈구 수치가 높다고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 전 환갑을 넘겼으니 그래도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의 소견을 받고 놀란 아들은 저를 데리고 급히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나니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미숙 환자분, 지금 신장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만성신부전증 3기입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원래 신부전증이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상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이렇게 드러나죠. 힘드시더라도 투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을 되도록 빠르게 고려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들과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오래 병을 키운 저는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의사는 투석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언젠가는 꼭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가족끼리는 신장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드님이 검사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검사할게요. 제 신장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펄쩍 뛰며 소리까지 질렀죠. 절대 안 돼요. 난 절대 우리 아들의 신장을 받을 수 없어요.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식 신장을 떼갑니까?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든지 아니면 투석받다가 차라리 죽을래요. 그러자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 순번이 한참 뒤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세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검사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알아봤는데 신장 공여자도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대. 요즘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는 병실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지만 아들의 신장을 받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집요했어요. 병실에 따라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을 바꿔요. 검사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안 돼. 난 절대 네 신장을 받을 수 없어. 엄마 나이가 벌써 환갑이 넘었잖아.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살 날이 창창한 네 신장을 그렇게 함부로 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고 아들 얼굴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참 동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설마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 나 다 알아. 친아들 아닌 거. 혹시 내가 친아들이 아니니까 신장이 맞지 않을까봐 그러는 거야? 아들의 말에 너무 깜짝 놀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중학교 때 알았어. 아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혹시 누가 널 찾아와서 말해준 거야? 아니야, 엄마. 그냥 어느 날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언젠가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될 수 있으면 평생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텅 비어버리고 말았죠.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니? 많이 놀라고 속상했을 텐데.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준 것만으로 충분했어. 처음엔 나도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만으로 버텼지 뭐. 나 엄마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들은 그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저한테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예요. 나도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이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늘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좋은 엄마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신장 검사해요. 현우야,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서 검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무나 귀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엄마, 나 나중에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아직 10년도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제 곁에 오래오래 든든하게 있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현우는 정말 애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죠. 간절한 아들의 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마도 친정엄마가 이제서라도 아이를 시설에 보내라고 설득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아무런 내색 없이 그저 착하게 제 곁에 남아주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아들에게 걱정만 끼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없으면 우리 아들의 곁에는 누가 있어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도 밀려왔습니다. 결국 염치 없지만 아들 곁에 더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신장 검사를 허락했습니다.
솔직히 친자식이 아니니 신장이 맞을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그러기를 바랬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들의 신장은 저에게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죠. 엄마, 신장을 이식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현우는 수술 일정을 서둘러 잡아달라고 했고 저는 아들의 도움으로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부모님은 현우가 신장을 이식해 준 것을 알고 지난날 손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월을 깊게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너무 구박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염치 없지만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이렇게 아들에게 말하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친아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큰 희생을 망설임 없이 결정한 현우가 참으로 대견하시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장가가고 손자 손녀도 보고 행복하게 지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 오늘도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글로 쓰면서 돌아보니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후회 없이 잘 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사연이 작은 희망이라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도 받았거든요.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시고 언젠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야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라요. 이 사연을 쓴 저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실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짧더라도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